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 전 분야에 걸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렇다 보니 국민 소득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안 좋았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정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직전인 지난해 4분기보다 0.4%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었는데 건설 투자와 총수출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0.1%포인트 추가 하락한 겁니다.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 등이 주로 3.4% 감소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수출과 투자의 동반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3.2%, 설비 투자는 9.1%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4.7% 성장했지만 제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였고 건설업은 마이너스 1%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는 줄었고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는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인 명목 GNI는 마이너스 1.4%를 기록,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민 총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앞당기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돌파 시기가 지난해에서 2017년으로 1년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여기에 불안감을 자극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인데요. 저물가 흐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4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출과 생산 부진 속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갈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올 들어 소비자 물가는 5달 연속 0%대에 머물며 불황 속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만 풀 게 아니라 통화 정책으로 금리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고용 쪽에서 이제 창출이 돼야 되는데 고용 여건이 굉장히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자극이 금리 인하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며 금리 인하에 선을 긋고 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저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모로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2.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먼저 앞서 나왔던 얘기들부터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1분기 성장률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뒤로 쳐졌어요. 네, 지난 4월에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잠정치는 이보다 0.1%포인트 더 하락한 마이너스 0.4%였습니다. 네, 그 성적표가 이렇게 나빴던 이유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죠. 네,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3.2% 그리고 설비 투자는 9.1%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집중됐던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 또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면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양호한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 그러니까 2.5%로 목표치를 잡았던 이것도 네.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얼마 전에 하향 조정을 하면서 2.5%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 들어서 국내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한은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도 이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죠. 네,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낮췄고요. 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 그리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4%로 내렸습니다. 일본계 노무라 금융투자는 수출 부진을 고려하며 2.4%에서 1.8%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예.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낮은 2.2%로 올해 성장률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되돌릴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추경은 국회 사정상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통화정책 역시 한은은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다음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시점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좀 극단적인 대책이라도 고려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발표하는 것 중에 빚이 많아서 감시가 필요한 기업들 목록이 있습니다. 올해는 30곳이 선정됐는데요.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니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엄하은 기자, 빚이 많은 기업 30곳은 어디였던가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 대부분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순인데요. 올해 주채무 계열에는 동원그룹과 현대상선이 새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와 한진중공업은 제외됐습니다. 총 30곳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채무 계열은 2015년에 41곳, 2016년 39곳, 지난해 31곳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이 주채무 계열,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받게 되는 특정한 조치가 있습니까? 일부에선 주채무 계열에 포함된 게 마치 재무 상태가 어려워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대차, 삼성, LG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빚이 많은 만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데요. 채권은행들은 재무 구조를 평가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재무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해외 부문 재무 구조와 실적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그만큼 해외 사업과 관련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 기자, 여기에 기업들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은행이 매년 내놓는 자료인데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봤더니 대략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면 대략 69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인데요. 전년도만 해도 대략 73원 정도가 남았는데 1년 사이에 대략 4원 정도가 이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강성부 펀드 KCGI가 한진그룹을 향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달 29일 KCGI가 자사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방금 전 공시했습니다. 검사인이란 말 그대로 검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네, 변호사나 회계사 등 검사인을 지정해서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또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또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검사인 선임 소송은 주로 경영권 다툼이 있을 경우 진행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과 관련된 것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지정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일명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3억 원을 누가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이번 의혹의 핵심은 3만 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려내는 거였는데 결국 규명에 실패했군요. 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일명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억 원의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 등이 3억 원을 남산으로 가져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종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과거 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사안이었는데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군요. 네, 과거 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이전 행장 등이 관련 의혹을 부인해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백순 전 행장이 랑천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신한 사태를 계기로 불거지게 됐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자, 이번엔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오늘 오전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추산 1,7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이들은 임금 인상과 무인 소형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색동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한창 움직여야 할 타워크레인이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세 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세 대 다 점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워 관련된 골조 공사라든지 주요 자재 인양 같은 건 아예 못하고 있고 타워로 작업하지 않는 다른 마감 공정 위주로 대체 작업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예정대로 오전부터 점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이곳을 포함해 전국 3,000여 대 크레인 중 1,700여 대가 멈춰 섰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을 이유로 소형 크레인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소형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서 일을 하시는 분은 밑에서 땅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1톤이나 2톤의 무거운 중작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사용이 늘어난 소형 타워 크레인은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전국 아파트와 빌딩 건설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이렇게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형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황인표 기자와 이번 파업의 배경 그리고 영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안전성 이슈, 노조가 제기한 이 문제부터 좀 따져보죠. 노조 측의 주장이 맞습니까? 일단 크레인 관련 사고는요. 2016년에 9건이 발생해서 그 10명이 숨지는 등 크게 사회적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에서 오래된 타워 크레인을 퇴출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1월에 이제 소형 크레인 사고 2건이 있었는데 이제 한 건은 설치 중에 일어난 그런 사고였습니다. 소형 크레인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경우에는 좀 통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토부 역시 기존 사고를 살펴보니까 대형과 소형 크레인에서 비슷한 비율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조는 왜 이 소형 크레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겁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인데요. 뭐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그 독점한 이 건설 현장에 소형 크레인이 진출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은 전체 크레인 3대 중 한 대가 소형 크레인이고 조종사도 8,200여 명으로 이 대형 크레인 기사 8,600여 명에 맞먹는 수준으로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대형 크레인 기사의 경우 면허증을 따야 하는 데 반해서 소형 크레인은 20시간 정도의 교육과 적성 검사만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작업자 지시에 따라서 리모컨만 조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층 이하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소형 크레인이 많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일자리에 그 위협을 느낀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크레인 기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2014년대 15대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2,000대가 넘는데 사실 일자리는 좀 잠식된 건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이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뭐 파업과 점거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이미 몇몇 아파트와 빌딩 건설 현장에서 이 타워 크레인 작업이 멈춰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 타워 크레인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내부 작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크레인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 달간 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건설업계는 당시 1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토부의 주장은 뭡니까? 일단은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그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인 소형 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 이건 건설사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건설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는 별개로 운영되는데 이 면세 한도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를 합한 3,600달러인데 국민 소득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구매 한도를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된 후 13년째 제자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구매 한도와 별도로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 추가 상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제 한도는 일반 물품 600달러까지입니다. 여기에 술 한 병, 향수 60ml, 담배 한 보루까지도 추가 면세 대상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2곳의 시범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세 한도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추가 개설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이 영상 구조대가 바다거북의 코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영상입니다. 많이 보셨죠?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간신히 뽑아낸 건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틱 빨대였습니다. 영상을 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바다거북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었죠. 이 영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해 5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신에 머그컵을 사용을 하고 또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가져오면 할인 혜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 이 성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이 협약을 잘 지켜서 머그컵을 많이 썼다면 매장에서 나온 쓰레기에는 일회용 컵이 없어야 하죠. 실제 어땠는지 살펴보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꽤 많이 줄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전국 매장의 일회용 컵 수거량은 지난해 7월에는 206톤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58톤까지 70% 넘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컵 사용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지난 1년간 1,000만 건이 넘었고 액수도 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이 줄어든 것과 달리 전체 일회용 컵 사용량 자체는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협약을 맺은 한 곳당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보니 지난해 65,376개, 거의 65,400개 정도로 1년 전보다 14%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정책은 지난해 5월 말 시행이 됐으니 올해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단 들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겠죠. 결국 텀블러를 쓸 때 주어지는 혜택이 대다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엔 다소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제20회 철의 날입니다. 그런데 철강 회사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업을 중단하게 생겼다는데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철강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 10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브리더란 압력 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철강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조업이 중단되면 용광로로 불리는 고로가 장시간 가동할 수 없다는 건데요.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는 4일 이상 가동을 중단하면 내부 온도가 하강해 샘물이 굳어져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온 포스코와 현대제철 둘 다 우리나라 대표 제철소들인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들도 결국은 사정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력이 상승하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밸브를 열어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업 정지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국내 12개 제철소가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설날 기념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철강협회에서 곧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밝혀 철강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지회도 사회적 합의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포항제철소 조업 정지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편 철강협회는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는 대신에 빌려 쓰는 렌털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등 생활가전용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스마트 조명과 깨끗한 공기까지 렌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거실 조명의 색상과 밝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들 방에도 공부할 때와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싼 인테리어 공사 없이 빌려 쓰는 렌털 조명입니다. 장점은 역시 비용. 동네에서 이제 조명을 구매하게 되면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방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환기시켜주는 이 창문도 렌털 제품입니다. 제품 가격은 900만 원이 넘지만 렌털 시장에 등장하면서 부담 없이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는데요. 렌탈화 시키면서 합리적 가격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받고 자동차와 정수기로 시작한 렌털 산업은 다양한 생활 소비재로 확산됐고 이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내년이면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렌털 수요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물을 사 먹기도 힘들고 또 방을 꾸준히 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를 저렴한 가격에 렌탈을 하고 또 관리까지 해주니까 렌털 시장의 확장은 스마트 조명과 깨끗한 공기에 그치지 않고 고가의 취미 활동이나 고령화에 따른 실버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LS산전이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 영암군 풍력발전 단지에 9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은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은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열기가 계속해 쌓여가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영남 많은 지역과 광주, 전남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빨라진 더위에 보건과 농업, 축산업과 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경상도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종일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의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전주 31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